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식탁에다 올려놓고 드셔보세요. 신발이 왜 더러워 보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밥상 위에 다른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그 분야의 강점 보유자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단점은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협력을 해주면 최고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인간관계 철학이 밥맛이 없는 사람은 끊어버리고 밥맛이 있는 사람은 끈기 있게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만날 때에도 이런 어른들을 만나야 우리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지나갈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게 나한테 멘토링도 해주고 정말 힘들 때 따뜻한 위로의 말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힘 있는 용기의 말을 전해주는 진정한 어른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어른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진짜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카메라가 필요해. 그러면 카메라 사면 되거든요. 나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일어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필요와 당위라는 말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는 어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른은요. 나 무엇을 할 수 있다. 즉 가능성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필요와 당위를 쓰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상대방을 전제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나 책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쓰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자가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아는 다음에 그 필요와 결핍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이게 저는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어른은 내가 무엇이 필요해, 나 이거 뭐 해야 돼 이런 말보다는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그것이 갖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인생의 디딤돌을 놓아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한 5가지 정도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분들은 답안지 인생을 살지 않고 편지지 인생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답안지하고 편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답안지는요. 남이 정해준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써야 돼요. 정답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답안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편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지는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정답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답은요.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지만 해답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지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의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저는 편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심력의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구심력의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자, 원심력은 뭐냐면요. 바깥에서 원하는 거예요. 사회가 원하고 회사가 원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끌어당겨요. 그럼 내가 거기에 나의 주체적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주어가 내가 아니고요. 이런 말을 써요. They say that. 누가 그런다고 한다더라. S대학 가야 된다고 한다더라. 왜? S기업에 취업해야 되니까. 왜? 돈 많이 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심력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옳다라고 믿는 신념, 내가 옳다고 믿는, 좋다고 믿는, 내가 기쁘다고 믿는 나한테 행복과 의미와 재미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저는 구심력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구심력 인생을 살면서 자기답게, 나답게 정말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본받아야 될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존경하고 싶은 어른은요. 단순 미래보다는 의지 미래를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문법에서 단순 미래는 배우셨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가오는 미래가 내일, 모레, 글쎄 이렇게 단순 미래거든요. 근데 의지 미래는 I will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2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물리적으로 24시간 누구한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이런 게 크로노스라고 한다면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24시간을 보내도 누군가는 하루를 보냈는데 그 주어진 순간순간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단순 미래가 아니라 의지 미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꼭 늙어간다는 게 아니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어가는 거거든요. 익어가는 것은 뭐냐? 취향을 찾아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취향에 취해야 내가 행복한 일에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성비가 제로야. 돈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행복한 일이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이런 취향의 종합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취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취미도 없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죠? 회사가 원하는 일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어른답게 늙어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 몸이 요구하는, 내 몸이 하면 행복한 일, 그런 걸 취향을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취향이 아니라 정말 머리로 책상에서 공부해가지고 마치 취향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와인에 대해서 책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몇 년산 뭐 칠레 와인이고, 그런데 그 사람 와인을 마시는 걸 보니까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인을 진짜 마셔보면서 몸으로, 혀로, 감각적 지식으로 통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마디 내뱉었을 때 그 내뱉는 언어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체중과 감각적 어떤 그 통찰과 깨달음은 책상에서 공부했던 그런 관념적 지식으로 읊어대는 사람보다 훨씬 더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취향을 찾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특정한 순간에 만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만끽이라는 단어야말로 사람의 취향을 결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 중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존경하고 싶은 이렇게 또 같이 밥 먹고 싶은 어른들 중에는요, 빠듯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뿌듯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 정말 한 글자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바빠 죽겠다, 그런데 죽지는 않고 계속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사는 걸 보면요, 주로 속도, 효율, 성과, 목표, 이런 단어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달성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행한 비결 중에 하나는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너무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즐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우연이라는 선물, 이런 거를 만나다 보면 재미있게 목표를 달성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산물로 목표가 달성됐어.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을 뿌듯하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빠듯하게 사는 사람은 주로 외형적 성장,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반해서 뿌듯하게 사는 사람은 비록 내가 원하던 결과가 오늘 당장 달성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어떤 성숙한 그런 깨달음의 교훈들을 즐겨가면서 그 과정에서 행복한 의미를 찾아나가는 사람, 그래서 의미의 목숨을 걸면서 그 과정을 행복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저는 뿌듯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뿌듯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같이 밥 먹고 싶고 또 함께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싶은 진정한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정말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관계의 철학이 밥맛이 없는 사람은 끊어버리고 밥맛이 있는 사람은 끈기 있게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맛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이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인생이 지금 살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밥맛이 없는 사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도 한 5명 정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한테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 이렇게 마음을 긁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 중에 몰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몰상식, 그 다음에 몰지각, 또 몰염치, 이런 몰씨 집안의 3명이 만나면 몰인격의 인생이 탄생하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요, 우리가 어딘가에 가면 내가 여기가 주연인지 조연인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맥을 파악하는 사람, 잘 파악하는 걸 진맥이라고 그러고요. 맥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쑥맥이라고 그러죠. 정말 쑥맥인 어린이 같은 어른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아침 조찬 강연을 갔는데요. 제가 7시 30분부터 9시까지 90분을 강연하기로 돼 있는데 그 3분 전 27분부터 7시 30분까지 3분 스피치라는 국회의원이 그 자리가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강연을 30분 동안 해야 되는데 강연이 10분이 넘어요. 그래도 안 끝나. 30분이 됐을 때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행위가 뭡니까? 남의 시간을 뺏는 겁니다. 시간 도둑. 그분은 지금 조연인데 본인이 주연인 것처럼 와서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강력하게 항의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강의 끝나고 자기 자리 안 지키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주연인지 조연인지 내가 전경인지 배경인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진짜 어른이고, 그런 역할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공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때부터 꼰대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주연과 조연의 위치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은 신발장에 있어야 되는데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밥 먹을 때 신발을 식탁에다 올려놓고 드셔보세요. 신발이 왜 더러워 보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밥상 위에 다른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일수록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정말 전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이제 완전히 만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쳐다보기 싫은 밥맛이 없는 이런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분도 참 만나면 인생이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 잘못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바깥을 쳐다보고 바깥에서 대책을 찾거든요. 예를 들면요, 정말 존경하는 어른들은요, 문제가 터졌을 때 거울을 보면서 자책을 합니다. 아, 맞아,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터진 거야.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요, 저쪽 창문을 내다보고 바깥에 있는 저 환경, 바깥에 있는 저 구성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밥맛이 없는 어른들은 이걸 거꾸로 사용합니다. 일이 잘 될 때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화자찬을, 아 맞아, 내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하는데, 창문을 언제 보는지 아십니까? 일이 안 될 때 바깥을 손가락질하는 거야. 바로 저 놈들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에서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왜 싸가지 없는 인간인지 아십니까?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배려가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겸손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예?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항상 갖고 다녀야 될 손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만 갖고 다녀도 싸가지인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문제가 터지면 무조건 문제의 원인을 한번 안에서 찾아보세요.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그게 소중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원인을, 책임을 지는 자세와 그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책 먼저 하지 마시고 자책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존중받는 어른으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나도 모르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비판의 빵을 나눠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비난과 비판은 한 글자 차이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난은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냥 내면에 쌓여있는 그 욕을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화살이 가슴에 꽂힙니다. 여러분, 못은 벽에 박아야지 가슴에 박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빼도 상처가 깊이 남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날리지 마시고 비판의 빵을 나눠 먹는 사람. 비판의 빵은 뭐냐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혹시 간과했거나, 그죠? 몰랐던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개선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효과도 높아지고 품질도 좋아지는. 그러니까 비난은 도움이 안 되지만 비판은 받을수록 건설적인 대안들을 찾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로 저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은요, 주로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주어의 말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직원이 늦게 왔어요. 야, 너는 몇 시인데 맨날 늦게 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그렇구나. 뭐 그렇지, 늦을 수도 있지 뭐, 그렇지? 네, 내일부터는 좀 일찍 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늦었어도 제가 쑥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일찍 가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지적을 안 해도 생기는 데 반해서 앞에 그런 말을 하면 내일부터 또 늦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앙심을 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비난조로 얘기할 때와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루만져주고 감싸 안아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태도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점, 꼬투리 잡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 장점을 칭찬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당연히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 미래 잠재적 능력들을 칭찬해 주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정말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걸 갖고 있는데 이 장점을 더욱 잘하면 너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른들 가보면요, 정말 그 수많은 그 가능성 중에서도 그걸 싹 무시하고 못하는 것만 하나하나씩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지적질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은요,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그 분야의 강점 보유자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시냅시스가 이미 끊겨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적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단점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상쇄시켜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협력을 해주면 내 단점이 보완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장점을 더욱더 강점을 강화시키면 그 분야에 더더욱 잘할 수 있는 1인자, 최고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도 단점 보완 코치보다는 강점 강화 코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만날 때에도 단점을 지적해가지고 야단치고 지적질하는 사람보다는 강점을, 가능성을 찾아서 나의 미래를 더욱더 이렇게 밝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이런 어른들을 만나야 우리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이 갈수록 살기가 좀 행복해져야 되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우리 생각만큼 기대만큼 이렇게 행복해지고 기쁜 날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잭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만든 단어 중에 고집스러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고집스러운 기쁨이 뭘까?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종류를 바꾸는 용기가 고집스러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킬리만자로 올라갈 때 올라가도 끝이 안 나오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절망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의 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벽에다가 질문을 던지면 그 벽도 문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런 문을 찾아 나서는 그런 후반전을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